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밸류업 노력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업 구조, 지배 구조가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을 저하시키는. 딱히 어떤 섹터로 지금 중국을 접근하기는 조금 더 광범위한 대표 지수로 접근한 게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분명히 중국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대표 지수인 CSI 300이 무난하겠죠. 중국 배당주, 가치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전부 다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 모여 있는 게 A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재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술력에서 아직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떨어지기에 그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첨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그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싼 것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쪽에 시장 점유율 높이고 그런 것들은 좋긴 하겠지만, 사실 딱히 어떤 섹터로 지금 중국을 접근하기는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한 그 대표 지수로 접근한 게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분명히 중국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반도체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본토 쪽에 있는 지수를 고른다 그러면 아마 대표 지수인 CSI 300이 무난하겠죠. 반도체로 가가지고 내가 알파 제너레이션이 CSI 300보다 5% 된다 그러면, 근데 그 알파 제너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 그 섹터를 하면서 여기 또 다른 리스크가 테이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보면 초반에 지금 중국이 부양책이나 재정책 때문에 모든 증시가 상승할 때는 가장 대표 지수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국가 대비 이제 그런 지수의 안정성이라든가 증시에 이제 문제가 없다 봤을 때 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테마 형태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으로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항생테크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요번에 유입된 돈들이 굉장히 커요. 홍콩 쪽에서. 그래서 사실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TF가 있는데 그게 6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승장이 있기 전에 한 5조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그런 가격이 올라서 6조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발행 숫자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근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제 순유입이 일어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장에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그거 담당하는 팀한테 홍콩으로 1빌리언이니까 1빌리언 홍콩 달러니까 2천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루 만에요. 순유입이.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제 좋아하고 있고요. 과거에서도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커넥트 있죠. 후광통에서도 ETF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본토 자금이 밑으로 놓는 남방 방향, 그쪽에서 가장 선호한 주식은 지수는 항생테크였고요. 요즘에 갑자기 확 떴던 건 뭐냐면, 그때 통화정책 발표하면서 그러면 중소테크주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 발언 때문에 아니면 그 발표 때문에 스타 50이라고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과창판이라고 한국에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해에 상장된 중소형 테크주만 모아둔, 그러니까 성장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갑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차이넥스트.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천에 상장된, 그쪽에 있는 지수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있죠. 왜냐면 중국 배당주, 가치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전부 다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 모여 있는 게 A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토를 이제 A 지수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개 기업을 모아놨는데 국영 기업 그리고 은행 쪽들이 좀 많고요. 중국판 밸류업의 수혜를 입는 가장 큰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판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판 밸류업 성공했죠.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 투 데이로 올해 연초 대비 27% 정도가 올랐으니까 그 전에도 올랐었고, 한국판 밸류업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보다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렇죠. 근데 중국판 밸류업은 중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2달 전에 3달 전에 이제 국구조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를 했죠. 그 구조 중에 주목할 그 항목이 하나가 뭐냐면,
그 국영 기업의 수장들한테 그러면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의 인사고과의 평가에 집어넣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를 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시를 내렸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 지급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로도 할 거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미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A50. 이번에 굉장히 폭락을 반복할 때 A50은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 사실 거기도 7%, 8%, 20% 같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덜 상승하되 나중에 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덜 빠지더라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오르고 빠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레버리지 3배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덜 상승은 지속적으로 하되 덜 빠지는 종목들이 투자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한 종목들이죠. 저는 오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선이 이제 가장 변수긴 한데 지금 사실 6개월 전에 대선에서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나왔을 때 관세 100%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안 하고 있잖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서 딱 한 번 정도 발언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중국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공약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누가 결정된 거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인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다만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한다 그러면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중국 내의 상황만 맞춰가지고 발표를 해서 부양시키자. 미국 걸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두 사람이 발표한 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GDP 달성은 요원해지겠죠. 5% 달성은. 과거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분위기가 오늘 되면 훨씬 더 되면 좀 낫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했었어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태도나 조 바이든 같은 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등락이 없이 업앤다운이 없이 계속 같은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행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카멜라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조 바이든과 같은 정책을 펼칠 거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앤다운이 심한 분이죠. 그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중국도 지금 재정 부양을 해야 된다는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건 뭐냐면 그분은 비즈니스를 자기 우방이라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잖아요. 저희 주한 미군에 대해서 숫자도 뻥튀기 치고 아직 그 비용도 많이 부담하는데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주일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방 국가들 호주나 독일들 뭐 이런 국가랑도 비즈니스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삐진 국가가 하나 발생한다 그러면 중국은 바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저희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삐졌었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중국이 바로 삐집고 들어가서 지금 가장 큰 우방 국가가 돼버렸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 그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떤 중국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미지수죠.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태는. 우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뭐 지난달 약간 하락하긴 했었죠. 왜냐하면 계속 그 전년 대비 20%, 17%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 끝도 없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가장 고점 대비 50% 아니면 60%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중국의 부가 거기다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진 않죠. 내가 모여 있는 재산의 3분의 1이 아니면 4분의 1이 내 부동산에 깔려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갑을 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 있죠. 10월 15일 날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중개업 같은 데예요. 거기서 지금 기존 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세컨 하우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해서 사고 파는 것들, 우리나라처럼 파는 것들인데 신규 주택 그 웹사이트에 리스팅, 그러니까 새로 매물이 올라온 게 1,334개로 지금 6개월 2년 동안 가장 최고 기록을 했대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1,344개. 그리고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부동산이 거래된 게 6,412개. 하루 평균 900개가 거래됐대요. 다만 이게 어느 도시냐? 중요하죠. 이게 2선 도시냐 3선 도시냐? 상해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상해에서. 그래서 저는 일선 도시에서 약간의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해, 심천, 북경, 일선 도시들, 부동산이 가장 비싼 지역들에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들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추가 가격 하락이 이제 약간은 좀 압박이 좀 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통화정책 발표할 때 냈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절대 막겠다, 억제하겠다라는 얘기 있죠. 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락 속도가 늦춰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의 그 균형이 잡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재정 정책 아니면 다른 데서 돈 번 것들 이제 소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하락을 막겠다 하는 정책이 더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줬다고 보고 있어요. 대개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성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이나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경제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이번에 통화정책 발표하면서 완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좋게 나타나기, 좀 좋은 신호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통화정책,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는 추가로 더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면 좋고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여러 가지 기준율이 있잖아요. 뭐 RRR이라든가 아니면 지준율이라든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LPR, 그러니까 5년짜리 모기지랑 연동된 그것들을 한 번 정도 더 낮춰주면, 이건 인민행에서 낮춰주니까 사실 회의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낮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한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50을 낮췄으니까 향후 50, 25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뭐 그 정도로 기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인민대에서 아마 가장 기대하셔야 될 거는 재정 정책인 것 같아요. 통화 정책보다는 조금 더 빠른 부양을 위해서 그 돈이 직접 그 인민들의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완만할 것이고, 이미 잉여로 공급된 주택들이 너무 많고 완공됐지만 인도되지 않은 주택들도 너무 많고, 이제 지방 정부가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매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한다든가,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절대 뭐 6개월이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거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선 도시, 2선 도시에서 하락을 더 막아준다면, 그리고 그 하락이 막아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화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인민들은 지갑을 열기 시작할 거고 다른 방식에서 소비가 진작이 될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빼고 뭐 증시로 갈 돈이 어디냐면 예금이 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그 작년 9월달, 10월달까지 최대였다가 그게 약간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그게 뭐 소비로 진작된다 이걸 그 신호로 보고 있는 사람들 많긴 한데, 그럼 평균적으로는 가장 최대라고 볼게요.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움직임들이 골든 위크 끝나고 그 시기에 브로커리 계좌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 이런 적도 소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충분히 보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주체를 봐야 되잖아요. 이번 상승장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상승장의 매수 주체는 중국 기관 플러스 마지막에 상승하면서 들어온 개인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헤지펀드, 롱오니,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이죠. 롱오니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는 펀드들이니까 헤지펀드가 20% 정도, 롱오니가 8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헤지펀드가 굉장히 매도했다는 얘기는 재빠르게 선점해서 들어간 헤지펀드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시이익 처리를 한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실망감이라는 신호를 보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밸류업 노력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종목들이 해외 투자자한테 선호가 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그 기업 구조, 지배 구조가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을 저하시키는. 그리고 원화가 요즘 뭐 그 증시가 안 좋아서 원화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커런시가, 내가 갖고 있는 그 통화가 원하면 다른 달러 대비 다른 거를 대비 투자를 할 때 그 환율의 움직임도 봐야 되잖아요. 원화가 상승의 여력이 저는 다른 아시아 통화 국가보다는 조금 요즘 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중국 증시에 돈이 몰리는데 그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한 일정 부분도 있고요. 미국 금리를 낮추고 나서 위안화가 잠깐 올랐을 때 중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췄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위안화가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가 도리어 올랐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 대비 어떻게 보면 그쪽 통화 가치가 중국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이미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돼 있었죠. 더 이상 떨어질래야 아니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길래야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전인대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사실 회의를 안 하는 게 낫죠. 네, 회의는 할 거고 발표는 할 건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금 상승했던 10% 정도를 반납하게 될 거고, 그거보다 그럼 더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냐? 아니라고 보여.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이미 받쳐주고 시간이 걸리면 그건 사회 경제 전반에 나타날 거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바닥이고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는 매력적인 거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폭발하는 힘이 있잖아요. 요번에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세상에 3일 만에 30%가 올랐네. 아니면 5 거래일장에 25%가 올랐네.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주식을 한번 주목을 하신 다음에 요 상승, 다음 상승장 아니면 추가적으로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인 거 배제하고 그냥 외국인의 시선을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을 놓고 본다면은 네. 현재든 미래든 중국 주식이 좀 더 매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배분이 어떻게 됐었냐면, 우선 헤지펀드 기준으로 롱온리 펀드, 장기 투자자 이제 뮤추얼 펀드 쪽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지난 10년 평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엘로케이션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 헤지펀드는 지금 5% 정도. 그러니까 향후 95% 자산 배분을 10년 평균을 맞춘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뮤추얼 펀드는 2%, 98% 이상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들이 중국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지 않던 분들이 아까 얘기한 자기가 추종하는 인덱스에 따라서 2%든 10%는 자산 배분을 한 거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중국은 언더웨이스로 가자, 오버웨이스로 가자, 거기서 움직이실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다시 자산 배분 움직임이 일어났고 향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투자의 흐름, 투자의 유입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이 더 낫고요. 한국은 지금 그러한 캐탈리스트 촉매제가 아직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밸류업을 통해서 한국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한국 유관기관들이 그거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다만 한국 증시가 향후 이것 때문에 상승을 하겠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겠다라는 어떤 촉매제가 아직은 보이지가 않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스냅샷으로 본다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 중국 증시가, 왜냐하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증시가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매력이 있는 국가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엔화의 움직임도 주시하셔야 될 거고, 저희가 일본에 투자하는 니케이 225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올랐죠. 그리고 요번에 그 전에 총리가 요번에 새로 당선되면서 그분들이 나온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친화적이냐 아니면 예전에 아베노믹스를 따라해서 일본이 이루어는 것들을 할 것이냐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는 한번 짚어보고 일본을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중국의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펀드들이, 홍콩 내에 있는 글로벌 펀드들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냐면 잉여 자금이라기보다는 일본 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옮겨왔다라고 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굉장히 비싼 지금 주식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도도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쪽의 자금들도 좀 옮겨왔고 이런 약간의 자금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내 쏠림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미국 내 투자가 이머징 마켓으로 움직이면서 그게 중국으로 간다? 약간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머징 국가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그게 미국 자금이든 한국 자금이든 아니면 네덜란드 자금이든 이제 기존에 이제 올랐던 이머징 국가들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싸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펀드 매니저들이 움직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